나는 고마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수고했어요. 한마디면 됐습니다. 새벽마다 손주 도시락을 싸고 한겨울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비벼가며 아이 등하교를 지키고 낯선 미국 마트에서 라벨을 해석하느라 돋보기를 번갈아 쓰던 날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애가 버릇 없어졌어요. 엄마 방식은 여긴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내 노후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사건 1 초대받은 미국행. 아침 6시 10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아들 이름이 떴다. 엄마, 우리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아들의 첫마디는 늘 사려 깊었다. 그 목소리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뒤에서 전자레인지 딩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맞벌이라 늘 시간이 모자란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이번에 회사 프로젝트가 커져서 한 3달만, 아니 길어도 6달만 와줄 수 있을까? 준호 손자 새 학기 시작이라 아침 돌봄이 필요해. 베이비시터 구하려는데 요즘 비용도 너무 비싸고 엄마가 와주시면 제일 든든하죠. 스피커 너머로 며느리의 조심스런 목소리가 겹쳤다. 어머니,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오시면 저희가 왕복 항공권이랑 생활비 챙겨드릴게요.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 잠깐만. 그 말은 늘 길어진다는 걸 인생이 가르쳐줬다. 그래도 손주 이름이 입술에 맴도는 순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래. 비행기표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나는 준비할게. 전화를 끊자 적막한 집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출국 전 건강검진 예약, 고혈압 약 리필, 비상약 파우치, 김치랑 마른 반찬 진공 포장, 손주가 좋아하는 곶감까지. 작은 캐리어는 금세 불어났고 마음은 그보다 더 부풀었다. 가치 있는 노후라는 말이 있다면 아들네를 돕는 일이 그 첫 장면 같았다. 인천공항 출국장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나는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전광판의 알파벳과 숫자들은 낯설었고 보안 검색대의 안내는 빨랐다. 하지만 그 모든 낯설미 위로 떠오른 문장 하나, 엄마가 오면 살 것 같아요. 그 말이면 충분했다. 열세 시간을 날아 도착한 공항은 거대했고 공기는 건조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손팻말처럼 환하게 서 있었다. 손주가 내 품에 달려들며 외쳤다. 할머니, 내일부터 같이 학교 가요? 그럼 우리 준호, 할머니가 매일 같이 가줄게. 그날 밤 낯선 집의 게스트룸에서 이불을 당기며 나는 다짐했다. 6달, 아니 3달이면 충분해. 내가 버틸 수 있다. 낯선 스위치, 낯선 냄새, 낯선 시계바늘. 모든 게 낯설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가족에게 필요하다. 새벽 5시 30분. 전기 주전자에 끓는 소리, 아이 도시락통을 정리하는 며느리의 분주한 발소리, 그리고 아직 서투른 커피 머신의 진동.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김을 정갈하게 잘라 밥에 올리고 계란지단을 얇게 붙였다. 도시락 뚜껑을 닫을 때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이에게 첫날 도시락이잖니. 든든해야지. 그렇게 미국행의 첫 아침이 시작됐다. 낯선 찬장과 손이 큰 프라이팬, 컵마다 다른 단위 표기.
그러나 아이가 등교 버스에 오르기 전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내 손목으로, 어깨로, 가슴으로 번졌다. 여기서의 나는 다시 필요해진 사람이었다. 밤이 되자 무릎이 욱신거렸다. 시차 때문인지, 계단 난간을 오르내린 탓인지, 짧게 숨을 몰아쉬며 파스 한 장을 붙였다. 괜찮다, 괜찮다. 2번 중얼거리고 전등을 끄려는데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시어머니가 와주셔서 정말 살겠어. 안도의 숨. 그 순간 내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빛이 켜졌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숨을 살리고 있다. 그걸로 충분했다. 사건이 낯선 땅의 아침. 2번째 날부터는 동선이 생겼다. 알람 520 도시락 530 아이 깨우기 620 등교 705점 돌아오는 길에 한국식품점 생협 드럭스토어를 한 번에 묶는 길을 익혔다. 버스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집 앞 정류장에 일찍 나가서면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는 통했다. 굿모닝. 짧은 인사 몇 마디가 내 하루를 덜 낯설게 했다. 마트 진열대에서 나는 묘한 모험가가 됐다. 라벨의 영문 성분명을 돋보기로 더듬으며 소금 함량과 설탕 함량을 가늠했다. 낯선 향신료와 큰 용량의 우유, 무겁게 느껴지는 카트 바퀴. 계산대 직원이 빠르게 쏟아내는 말은 반쯤만 들리지만 영수증의 숫자는 정확했다. 예산표를 작은 수첩에 적어 넣는 건 평생 해온 일. 낯선 곳에서도 살림은 살림이었다. 점심이 지나면 오후 루틴이 시작됐다. 빨래, 건조기, 접기, 행주 삶기, 손잡이 닦기, 욕실 곰팡이 방지 스프레이. 한국에서 가져온 고춧가루로 멸치볶음을 하고 있으면 집은 갑자기 한국이 됐다. 그 냄새에 나 스스로가 위로받았다.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 오늘 일정 다 끝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몸에 피곤이 옅어졌다. 밤마다 소파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덜어냈다. 손주가 무릎에 기대면 나는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옛날 얘기를 들려줬다. 이국의 거실에 한국의 저녁이 찾아왔다. 하지만 낯설과 피곤은 조금씩 손목을 잡아 끌었다. 냉장고 선반이 내 허리 높이보다 높았고 가스레인지 불꽃은 손끝 감각을 달리 요구했다. 실수로 오븐 타이머를 잘못 눌러 쿠키가 한 판 태워진 날 며느리는 괜찮아요. 어머니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내가 모르는 기준들이 칼날처럼 반짝였다. 또 다른 기준은 언어였다. 숙제 노트의 알파벳, 교사의 알림장 메일, 학교 앱. 번역기를 켜도 뜻이 미끄러지는 단어들이 있었다.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손주가 설명해 줄 때마다 고마움 속에 작은 슬픔이 섞였다.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나도 아이에게 배우는구나. 그건 나쁘지 않았다. 다만 여기 방식에 내가 맞춰야 한다는 암시가 잦아졌다. 3번째 주 목요일 손주가 버스에서 내려 내게 달려왔다. 할머니, 오늘 점심이 제일 맛있었대. 나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학교에서 김 냄새 난다고 하는 애들이 있대요. 다음부턴 냄새 강한 건 피할 수 있을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칼끝은 명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부턴 샌드위치로 하자. 침실로 돌아와 파스를 붙이며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이 집의 룰은 이 집의 것. 마음의 생채기가 나더라도 잠깐만 버티면 된다. 밤식의 초침은 조금 더 느리게, 내 호흡은 조금 더 짧게 흘렀다. 사건 3 끝없는 뒷바라지. 한 달이 지나자 몸보다는 리듬이 아팠다. 한겨울 비처럼 쉴 새 없이 떨어지는 할 일들, 도시락, 등하교, 숙제 확인, 빨래, 청소, 장보기, 저녁 차리기, 설거지, 내일 준비. 체크리스트는 늘 빈칸을 남겼고 빈칸은 죄책감으로 남았다. 오늘은 덜 해냈구나.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호를 보냈다. 계단참에 앉아 10초 숨을 고르며 다시 올라가면 손주는 할머니, 괜찮아? 하고 물었다. 괜찮지. 거짓말은 짧았고 그 뒤에 오는 불면은 길었다. 아들은 종종 늦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밤 11시를 넘기면 나는 물컵을 하나 더 올려놓았다. 엄마 덕분에 진짜 버텨요. 그 말 뒤에 늘 따라붙는 한숨. 회의가 길어지고 상사가 까다롭고 숫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 며느리도 비슷했다. 팀 바뀐 뒤로 업무가 폭증했다며 주말에도 노트북을 폈다. 그럼에도 집안에 끝나는 선은 내 몫이었다. 아이가 보자기처럼 잠들면 나는 바닥에 장난감을 줍고 소파 담요를 정리했다. 전기장판 타이머를 끄고 난간을 닦을 때쯤 나는 투명해졌다. 모두가 고마워하지만 아무도 내가 하루에 몇 번 무릎을 굽혔는지 모르는 투명. 어느 금요일 손주가 미열이 났다.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밤을 샜다. 새벽녘 잠깐 눈을 붙였나 싶었는데 며느리의 말이 날 깨웠다. 어머니, 혹시 어제 밖에서 오래 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날씨 건조해서 감기 잘 와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원인이 필요해 보였다. 나는 내가 잘못했구나를 먼저 떠올렸다. 본능처럼 조심할게. 짧은 대답. 길게 변명하지 않는 게 집을 덜 흔든다는 걸 결혼 생활로 배웠다. 그날 밤 한국집에서 보내온 우편 스캔을 확인했다. 정기검진 안내. 다음 달로 미뤄야겠다고 다짐했다. 3달만 참자. 다만 3달이 내 몸에 어떤 표정을 남기는지 거울은 정직했다. 다크서클, 건조한 볼, 조금 더 둥근 발목. 누구도 묻지 않는 안부가 있었다. 엄마는 요즘 어디가 아픈지. 어느 토요일 작은 사건이 있었다. 손주 친구 엄마들과의 플레이데이트. 간식으로 만든 김말이가 테이블에 오르자 아이 한 명이 콧살을 찌푸렸다. 스멜 그 말끝이 웃음으로 번졌다. 며느리는 급히 다른 과자를 꺼내며 상황을 돌렸다. 그리고 차가운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 어머니, 다음부터는 좀 더 이쪽 현지 간식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 반응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커졌고 가슴도 같이 웅웅 울렸다. 나는 여기 손님인가 가족인가. 밤 손주는 내 등허리를 쿡쿡 찌르며 속삭였다. 할머니, 난 김말이 좋아.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붙들었다. 작은 손이 등 위를 다독이는 동안 나는 아주 조용히 울었다. 소리는 안 내고 눈물만. 침대 머리맡 수첩에 적었다. 내일 샌드위치, 과일컵, 물티슈. 나 파스 타이레놀, 무릎 스트레칭 5분. 적고 나니 웃음이 났다. 나도 체크리스트에 넣자. 나를 계속 지우면 언젠가
글자처럼 희미해져 읽히지 않을 테니. 창밖 낯선 도시의 가로등이 깜박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영수가 오늘도 잘했다. 내일도 잘해보자. 다만 너도 사람이다. 사건사 작은 균열. 버스 정류장 옆 은색 벤치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이 앉았다. 택배 기사, 유모차를 미는 엄마, 출근 버스를 기다리는 청년. 나는 늘 벤치 끝에 앉아 손주 도시락 가방에 지퍼를 한 번 더 올렸다. 그날도 바람은 약간 차가웠고 손주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김 냄새 안 나. 오늘은 칠면조 샌드위치야. 너 좋아하잖니? 근데 난 김도 좋아. 아이의 솔직함은 늘 나를 웃게 했다. 좋아하는 것과 여기서 좋게 보이는 것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구나. 집에 돌아오니 부엌 카운터 위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디시워셔 큰 접시 아래 칸, 컵은 위 칸. 세탁기 세제 1스푼 지난번에 거품 너무 많았어요. 쓰레기 음식물은 갈색통, 플라스틱은 투명 봉투. 간식 너트 프리 학교 정책. 멘트는 친절했지만 밑줄과 괄호가 유난히 굵었다. 나는 메모를 냉장고 자석으로 반듯하게 붙이며 중얼거렸다. 이 집엔 규칙이 많구나 많아.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떼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방식 존중해요. 다만 미국에선 아이 자유를 좀 더 중시하거든요. 하지 마보다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니? 같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배워볼게. 멋쩍게 웃으며 말을 마쳤지만 달력에 표시된 내 나이를 떠올렸다. 배우는 일은 늘 즐거웠지만 내 방식이 필요 없어진 자리에 선 기분은 쓸쓸했다. 밤에 방으로 들어와 작은 수첩에 적었다. 디시워셔 컵 위 칸. 세제 1스푼. 간식 너트 프리. 하지 마 대신 어떻게 할래? 글씨를 쓰다 손끝에 힘이 빠졌다. 메모가 길어질수록 내가 사라지는 느낌은 길어졌다. 사건 5 쌓여가는 오해. 그날은 비가 왔다. 버스에서 뛰어내린 손주가 무릉덩이를 첨벙 밟았다. 안 돼 하고 목까지 올라온 말을 나는 삼켰다. 어떻게 하고 싶니? 그 문장을 떠올렸지만 아이는 벌써 다음 웅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럼 비 온 날은 신발 젖을 수 있으니 집에 가면 바로 갈아입자. 어때? 아이 눈이 반짝였다. 콜. 문제는 밤이었다. 젖은 양말을 빨아 난로 근처에서 말려두었는데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양말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드라이어에 넣어야 해요. 애가 발 시려워져요. 그 말투엔 탓이 없었지만 원인은 분명했다. 그날 밤 손주는 미열이 올랐고 며느리는 해열제를 먹이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제 비 맞고 놀더니.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컵을 씻다 말고 멈췄다. 컵 표면에 비친 내 표정은 창백하고 얇았다. 나는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지? 어디까지가 이 집의 규칙이고 어디부터가 나의 상식이지? 며칠 뒤 학교 앱에서 알림이 왔다. 클래스 파티 너트 프리 간식. 향 강한 음식은 지양해 주세요. 나는 과일컵과 치즈 스틱을 예쁘게 담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긴 말이 없어. 오늘은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집에서 우리 둘이 먹자. 아이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그 표정을 보며
내 가슴도 같이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기준을 지키는 동안 누군가의 좋아함은 자주 뒤로 밀린다. 주말 며느리와 마트에 갔다. 거대한 카트에 물건을 넣으며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 엄마가 오신 뒤로 아이가 한국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영어 환경을 늘리자고 해서요. 말 그대로 상담이었겠지만 나는 그 문장이 신호처럼 들렸다. 언어도 밥도 습관도 나는 천천히 너무 한국적이 되어가고 있나? 나는 그 자리에서 한국을 접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사건 6 돌아온 한국, 남겨진 씁쓸함. 예정했던 석 달이 6달이 되었을 때 나는 돌아왔다. 공항 유리문에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거울 속 나는 조금 더 작았고 어깨가 굽어 있었다. 현관문 앞 낡은 신발장이 나를 반겼다. 수도계를 틀자 오래 비워둔 집 특유의 냄새가 올라왔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자 갑자기 소리가 커졌다. 냉장고 모터 소리, 이웃집 문 닫는 소리, 내 심장 소리. 그날 밤 아들에게 카톡이 왔다. 잘 들어가셨어요? 엄마 덕분에 살았다. 고마워요. 짧은 문장 2개. 오타 하나 없는 단정함이 오히려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답장을 썼다 지우고, 응. 너희도 수고했다. 내 글자만 보냈다. 다음 날 보건소 건강검진을 받았다. 혈압이 조금 올랐다는 말에 의사가 물었다.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나는 웃었다. 노인인데 뭐 별거 다 스트레스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이마를 대니 차가웠다. 고마움은 분명 있었다. 하지만 몸 어딘가에 스며든 원망의 작은 가시가 손을 스칠 때마다 따끔거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시는 기억을 찔렀다. 밤에 혼자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불현듯 손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김말이 좋아. 부엌에서 김을 꺼내다 말고 나는 다시 넣었다. 여기서는 내가 정한다. 그런데도 자꾸 거기에 규칙이 머릿속에 붙어 있었다. 사건 7 또다시 불려간 미국. 여름이 막 넘어갈 즈음 전화가 왔다. 화면에 아들 이름. 엄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이번엔 얼마나? 3달. 프로젝트 마감이 겹쳤어. 베이비시터 구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잠깐 침묵, 이어 며느리의 다급한 말.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이번엔 룰을 더 명확히 할게요. 어머니가 힘드셨던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일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고 생활비도 더 드릴게요. 그 말 속에 조건과 약속이 엮여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펼쳐 물었다. 일과 휴식 구체적으로. 평일 오전 7, 9시 등교, 준비, 아침 식사 등교. 오후 3, 6시 학교, 픽업 간식 숙제 동해. 저녁 식사 설거지는 우리 부부 담당. 주 2회는 외출 자유시간, 주말 완전 휴무. 생활비 월 달러 XXX, 현금, 교통. 처음으로 역할과 경계가 문서처럼 나열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내 약속을 적을게. 내가 해야 할 건 성실하게 할 거야. 대신 내 방식 존중도 포함이야. 잠시 정적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해요. 다시 스카이라인을 건너는 비행기.
이번엔 캐리어가 가벼웠다. 김치와 반찬 대신 내 약과 운동화와 안마부를 넣었다. 공항에 선 손주는 키가 조금 더 컸다. 할머니, 또 같이 가자. 그럼 우리 약속대로. 숙제는 내가 먼저 하고 간식은 내가 준비할게. 우리는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이번엔 달을 걸어 믿었다. 문서도 있고 약속도 있고 마음가짐도 달랐다. 사건 8 원망의 그림자. 두 번째 미국살이는 시작부터 능률적이었다. 시간표대로 움직였고 타이머를 맞춰 쉬었다. 나는 근처 공원까지 산책을 나갔다. 노란 개들이 뛰고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다. 하이, 맘, 굿 애프터눈. 처음으로 내가 손님이 아닌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규칙 사이에서 자랐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준호가 요즘 저희 말을 잘 안 들어요. 할머니 앞에서만 더 버릇없게 굴고요. 혹시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닐까요? 나는 똑바로 앉아 대답했다. 내가 봐주는 게 아니야. 설명하고 기다리는 거지. 내가 말한 자율대로. 멈칫하던 며느리의 표정 뒤로 결론을 미리 정한 얼굴이 잠깐 스쳤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 룰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손주가 내 무릎 위에 턱을 얹고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화났어. 아니야. 그냥 룰 얘기하는 거야. 룰이 뭐야? 같이 살기 위해 만드는 선. 선은 누가 그려? 아이의 눈동자에 빛이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처음에는 집 주인이,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다음 날 학교 상담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준호는 리더십이 있어요. 다만 요즘 규칙을 자기 방식으로 협상하려 하네요. 나는 웃었다. 자율과 협상 사이의 얇은 선. 어른도 매일 비틀거리는 그 선을 아이에게만 곧게 걸으라 하는 건 어른의 욕심일지 몰랐다. 사건 9 폭발하는 갈등. 비극은 늘 사소한 순간을 통해 들어온다. 비 오는 금요일 젖은 우비가 현관에 어질러져 있었다. 손주가 소파 팔걸이에 올라가 장난을 치고 있었고 나는 2번만 부드럽게 말했다. 소파 팔걸이는 올라가는 데가 아니야. 내려오자. 아이의 몸이 흔들렸다. 순간 발 모서리에 미끄러질 듯 비틀거리는 걸 보고 반사적으로 아이의 손목을 잡아내렸다. 위험해. 아이의 손목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아이가 아야 하고 소리쳤고 그때 들어온 며느리가 그 장면을 보았다. 거실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해서 잡은 거야. 손목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여긴 체벌 금지예요. 아이 몸에 손대는 건 체벌이 아니다. 다쳤을까 봐. 어머니 방식은 여기랑 안 맞아요. 문장 끝이 칼날이 되어 내 귀를 베었다. 나는 아이 손목에 붉은 자국이 없는지 확인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놀랐지? 할머니가 다음엔 더 조심할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상황을 듣더니 입술을 깨물며 멈췄다. 제발 내 편을 들지 않아도 좋으니 사실만 봐줘.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우리 룰대로 하자. 아이한테 손대는 건. 말끝이 흐려졌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선을 넘은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방 문을 닫고 캐리어를 꺼냈다. 옷을 반으로 접고 약봉지를 지퍼백에 넣었다. 문틈으로 아이가 속삭였다. 할머니, 어디 가? 조금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다녀오고 또 와?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이 뜨거웠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싸우는 소리가 났다. 단어 조각들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경계, 문화, 습관, 안전, 책임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가르듯 지나갔다. 엄마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에요. 잠깐의 침묵. 아들의 낮은 탄식. 그 말은 며느리 입에서 나왔지만 집의 합의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다. 이 집의 룰은 완성되었구나. 내 자리는 이제 없다. 사건 10홀로 돌아온 길. 공항행 택시 안. 나는 유리창에 기댔다. 도시가 빠르게 뒤로 밀렸다. 누군가의 뒷자리에서 보낸 몇 알이 영화 자막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해가 눈부셨다. 집에 들어와 전등을 켜고 커튼을 젖혔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였다. 조용함이 나를 감싸 안았다. 첫날은 밤새 울었고 둘째 날부터는 루틴을 만들었다. 오전 동네 걷기 30분, 무릎 스트레치. 오후 구립도서관 글쓰기 프로그램. 저녁 경로당 요가 혹은 작은 반찬 가게에서 김말이 만들기. 어느 날 복지관 심리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선생님, 고마움이 원망으로 변할 때 가장 다치는 건 경계입니다. 내 경계를 지키는 게 사랑의 첫걸음일 때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적어 두었다. 사랑은 때때로 멈춤으로 증명된다.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나도 배우려 노력했다. 너희 룰을 존중하려 했다. 하지만 나에게도 내 방식과 아픔이 있다. 다음에 내가 가게 된다면 내 건강과 경계가 먼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짐이라고 부르는 집에는 가지 않겠다. 봉투를 닫으며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다. 한 달쯤 지나 나측은 국제전화가 울렸다. 손주의 밝은 목소리.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 숙제했는데 내가 할머니 얘기했어. 할머니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왜 용감하다고 생각했니? 멀리서도 나를 돌봐줬고 혼자 비행기 타고 지구를 건너오고 또 혼자 집으로 돌아갈 줄도 아는 사람이라서. 전화가 끊긴 뒤 나는 오래도록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로즈메리를 흔들었다. 손끝으로 잎을 문지르니 향이 진하게 번졌다. 나는 오늘도 나를 살린다. 그날 저녁 나는 김말이를 만들었다. 바삭한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뜨거운 김말이를 하나 접시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내가 좋아하던 맛이야. 그 맛을 천천히 씹는 동안 원망의 가시는 조금씩 녹아내렸다. 남은 건 경계가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다시 배운 노인의 작은 자존감이었다. 나는 2번이나 태평양을 건너 아들네를 살리려 했습니다. 내 건강도 내 노후도 모두 뒤로 미룬 채. 그러나 되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내 노후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고. 나는 오늘도 작은 집 마당에서 로즈마리를 쓰다듬습니다.
이 향기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습니다.